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9편 원나라의 쇠락과 명나라의 등장. (1368년 6월) 공민왕이 왕윤사에 행차를 합니다. 왕윤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지은 유서 깊은 사찰이죠. 여기 왕윤사의 불전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주상 전하. 지난번 4월 초파일에도 2,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불전에 모여 법회를 가졌사온데. 내 말은 여기 지어놓은 노국공주의 영전과 불전이 3,000여 명의 승려를 수용하기엔 너무 비좁지 않느냐 이 말이다. 예, 전하. 물론 3,000명이 들어가기에는 협소하옵니다. 헐어버리라 이르라. 전하, 무엇을 헐어버리라 하시온지. 여기 왕윤사의 영전을 헐어버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징발하여 마음에다 넓고 큰 영전을 옮겨짓도록 하라.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 공민왕의 노국공주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각별했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노국대장공주를 추모하는 왕윤사의 영전이 3,000명의 승려를 수용하기에 비좁다면서 마음에다가 영전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전 신축공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이 왕비인 정비의 궁으로 행차를 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국왕의 유모가 토목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주상 전하, 지금 철기가 어느 때이옵니까? 유모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백성들이 일손 놓을 틈이 없는 농사철이옵니다. 과인이 그것을 모를까봐 농사철 운운하는 것인가? 게다가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이옵니다. 이런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옵니다. 영전의 역사를 정지하옵소서. 뭐라? 무엄하도다! 여봐라! 저 유모를 당장 내쫓아라! 왕이 노하여 유모를 내쫓았다. 유모뿐만이 아니라 신료들 중에서도 공민왕의 영전공사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첨의시중 유탁, 동지밀직사 안극인, 첨서밀직 정사도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탁이 안극인 등에게 말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역사는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손상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점술가가 말하기를 마음의 땅에다 집을 지으면 다른 성씨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외람되게도 벼슬이 정승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무슨 바람이 있겠는가?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상께 힘껏 간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소를 올리겠는가? 그러자 안극인 등이 유탁을 따라 글을 올렸다. 상소문을 읽은 왕이 크게 노하였다. 유탁과 정사도를 당장 하옥하라. 또한 안극인 역시 하옥해야 마땅하나 정비의 아버지로서 과인에겐 장인이 되니 옥에 가둘 순 없고 집에 돌아가서 궁궐 출입을 금하라 이르라. 그리고 정비는 들으라. 그대도 궁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라. 왕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대의 아버지 때문이니 과인을 원만 말라. 이 소식을 듣고 대비가 사람을 시켜서 유탁 등을 석방하라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그 왕윤사가 노국공주의 어떤 복을 비는 그러한 절인데 이제 그 불교 행사에서는 복을 빌 때 대체로 반승 승려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먹이는 그 행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3,000명에게 반성을 하려니까 왕윤사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윤사가 작은 절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왕실하고 계속 관계가 있었던 사찰이고, 이 반성을 위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토목공사를 일으키니까 관료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공민왕의 행동을 보면 공민왕이 그 노국공사 추모 사업을 밀어붙이긴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하도 심해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버겁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공민왕이 유탁 등을 하옥시킨 것은 그저 경고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은 유탁을 죽이려고 과거의 일들을 들추기까지 합니다. 노국공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처음 3일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고 빠뜨린 것은 유탁, 그대의 잘못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장례를 이전에 죽은 영화공주의 예에 맞추어서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유탁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전하, 공주는 한 나라의 어머니인지라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처음 4일 동안 우연히 제사를 빠뜨렸사옵니다. 그리고 장례는 신축년의 난리 때문에 예문을 모두 잃어버려서 정화공주의 예에 따른 것이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인가? 왕은 유탁을 기어이 죽이려고 마음먹고서 이색에게 교서를 지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유시하라 명하였다. 그대는 유탁의 죄를 논하는 교서를 왜 짓지 아니하는가? 전하, 유탁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명을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저자는 오랫동안 수상으로 있으면서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러 하늘이 큰 가뭄을 내리게 한 것이 첫 번째 죄요. 연복사의 전지를 빼앗은 것이 두 번째 죄요. 공주가 죽었을 때 사흘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세 번째 죄요. 장래의 격을 낮추어서 영화공주의 예로서 지냈으니 이것이 네 번째 죄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전하, 그것들은 모두 다 지난 일들이옵니다. 근일에 유탁 등이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전하께 글을 올렸사온데 아무리 앞에서 하교하신 그 네 가지 죄로 죽인다 해도 사람들은 토목공사를 중단하도록 주청을 올렸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 여길 것이옵니다. 그 네 가지 것들은 죽일 만한 죄가 못 되옵니다. 뭐라? 이색, 그대마저 어명을 어길 셈인가?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글을 지어서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사옵니다. 이색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고 지켜보고 있던 신돈마저 유탁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들자 공민왕은 실로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대들은 국세를 가져다 봉하라. 국세는 국왕의 도장, 즉 옥세죠. 그것을 봉한다는 것은 국왕이 왕위를 내놓겠다는 뜻으로 인장을 봉해두었다가 적당한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민왕이 하도 서슬프르게 명하자 이색이 하는 수 없이 국세를 봉합니다. 실제로 임금의 국세를 봉하는 일은 그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공민왕이 이때 하는 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태업하는 수준이거든요. 나 이제 왕 노릇 안 하겠다. 뭐 왕의 도장 갖다가 봉해버려라 라든가 뭐 수라상 들이지 말아라. 이제 왕이 데모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후궁 중에 정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친정 아버지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왕비까지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국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정말로 왕위를 내놓을 각오까지 했던 것일까요? 이색,
그대는 과인이 덕이 없다 여기고 과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국세를 가지고 가서 덕이 있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하라. 우리 태조도 처음부터 왕손이었던가? 덕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과인이 기꺼이 왕위를 사양할 것이니라. 네, 그러나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신돈이 왕의 노여움을 풀어주고자 생각하고 이색을 하옥합니다. 이색이 울면서 공민왕에게 말합니다. 이색이 우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옵니다. 다만 이 한 번의 실수로 주상 전하의 이름이 천하에 아름답지 않게 남을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옵니다. 그 다음 날 이색을 석방하라. 그리고 유탁 등도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내가 실수로 며칠 동안 경들을 욕보였으니 괴이하게 여기지 말고 언짢게 생각하지도 말고 앞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정비는 다시 궁궐로 들어오라 이르라.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국세를 봉한 공민왕의 행동 자체를 정치적인 쇼라고 규정합니다. 공민왕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쇼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조치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국세를 봉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반성하고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그건 철저히 자기네 그 정책 계산에 따라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수준을 밟는 거죠.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정치적 과시 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이 국세를 봉하는 문제로 소동을 빚었던 일은 해피엔딩의 에피소드로 마무리가 됐지만 또 한 사람의 국왕인 신돈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는 실제로 피바람을 불러옵니다. 신돈이 평소에 두려워하던 사람 중에 유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유숙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을 돌아갈 때 장상, 대신, 문생 등이 모두 교회에까지 나가서 전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숙은 시 한 수를 지어서 읊었는데요. 그 끝구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시 충세 상이박 대명지하 국언한. 충성이 쇠하고 성의가 박해진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이름 밑에 오래 있기가 어렵구나. 대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돈은 유숙이 다시 임용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시를 가지고 공민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전하, 유숙이라는 자가 춘추시대의 월왕 구천을 주상 전하에 비교하고 자기 자신은 명재상 범녀에 비교하면서 관직을 물러난 것을 아시옵니까? 지금 첨이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요? 범녀가 장수가 되어서 오나라를 쳐서 이기고 오나라 왕의 비인 서씨를 배에 태우고 떠나면서 무엇라 하였는지 아시옵니까? 새의 부리와 물고기의 아가미 같은 얼굴은 사람을 잡아먹는 상이다. 큰 이름 밑에는 오래 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숙이 구천을 전하에 비유했으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유숙이 읊었던 시의 끝부분 일부가 구천과 범녀의 일화에 나오는 글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엉뚱하게도 임금에 대한 불경죄를 덮어씌운 것이죠. 전하, 지금 유숙이 바다 가까운 곳에 있사오니 아마도 범녀를 본받아서 배를 타고 연경으로 가서 승려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일찌감치 제거하여 후한을 없애야 할 것이옵니다. 결국에 신돈은 영광으로 사람을 보내서 유숙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달상 역시 그의 아들의 참소를 빌미 삼아서 청주로 사람을 보내서 살해합니다.
당시가 신돈 권력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가하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뭐 반대 세력이었던 유숙 같은 경우에 국민당 전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공신 출신이고요. 김달상 같은 경우도 일찍부터 충무왕대부터 전민변정 도감에 일을 했고 국민당의 안동 피난에도 따라갔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가차없이 어쨌든 자기에게 도전하면 쳐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태들을 벌입니다. 신돈의 위세가 이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저항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전임 밀직부사 김정등이 김재안, 김기보, 이원님, 윤희종 등과 함께 신돈을 베어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조사공이 자기와 친한 전임 홍주목사 정운에게 모의를 누설하니 시중 이춘부에게 알렸고 이춘부가 다시 왕과 신돈에게 알렸다. 왕이 이들을 옥에 가뒀다가 모두 곤장을 쳐서 귀양 보냈는데 신돈이 사람을 보내 귀양 가는 길에서 모두 목졸라 죽였다. 신돈의 사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민왕 17년 11월에는 이미 귀양가 있던 조린과 김원명에게 사람을 보내서 곤장으로 쳐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고려사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신돈이 귀양 간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왕에게 호소하여 그 도당 소년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귀양지로 파견하였는데 홍영통이라는 자가 신돈에게 말하기를 불교의 인광보살이 두려우니 공은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돈이 깨닫고서 파견하였던 소년을 불러들였다. 자, 신돈의 행동이 달라지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공민왕 18년, 서기로는 1369년은 동아시아 정세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이해 4월. 주상 전하, 귀한 손님이 찾아왔사옵니다. 귀한 손님이라니. 누구를 이름인가? 황제가 부보랑 설사를 우리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옥새를 찍은 친필 문서와 비단을 예물로서 가지고 왔사옵니다. 황제라니. 어느 황제를 말하는 것인가?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명나라를 세웠음을 알려온 것이옵니다. 그래. 하면 대국의 황제가 보낸 사신인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예, 지금 문무백관들이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숭인문 밖으로 나오시옵소서. 알겠느니라. 명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명나라를 세운 태조는 주원장입니다. 강원대 윤은숙 교수와 함께 주원장이 이 명나라를 건국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안우의 성의 빈농 출신인 주원장은 1344년에 황하가 대범람을 하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서 부모와 형제를 잃게 된다. 그래서 각황사라는 사찰에서 수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 홍건적의 우두머리였던 곽자흥의 희하에서 활동을 했고 1355년에 곽자흥이 사망을 하게 되자 그들을 이어서 홍건군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이 시기 자신의 동양 집단이었던 서달과 이선장 등과 함께 농촌에 무장 세력들을 회유하거나 항복을 시켜서 자신의 군단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1356년에 강남 개발의 거점이며 풍부한 곡창지대였던 금능, 지금의 남경 공격에 성공을 함으로써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능을 수도로 하고 스스로 오국공을 자청하면서 건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주원장에게 있어 최우선 과제는 반란군인 홍건적의 총수 입장에서 중국의 지배자로 변신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서 다수의 학자들과 지식인, 지주 집단을 통치 세력 안에 유입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한 다음 강남의 반란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1368년에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대명, 연호를 홍무라고 하였다. 명을 세운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건적에서 일어났고요. 원래 출신 자체가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이제 자신은 홍건적 속에서 원과 투쟁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강남 지역을 먼저 장악하고 이후에 이제 북벌을 단행해가지고 1368년에 원의 순제를 이제 북방으로 드디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은 그곳에 가서 북원이 되고요. 드디어 장악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명을 갖다 건국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 드디어 이제 고려와의 관계를 서로 맺기 위해서 이 조서를 갖다 이게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고려에 처음으로 건국의 사실을 알리는 조서를 보내온 셈이죠. 그렇다면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사신으로 고려에 온 설사가 어떤 내용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지 그 일부를 소개하기로 하죠. 대명의 황제가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송나라가 천하를 잘못 통치하여 하늘이 그 왕조를 단절시킨 때로부터 원나라는 우리의 동족이 아니면서 천명에 의하여 들어와서 100여 년 동안 중국의 주인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그 혼미하고 문란한 것을 싫어하여 명맥을 끊어버렸다. 중국 사람과 이민족들이 18년 동안 난리 속에서 지냈던 것이다. 문 영웅들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나는 회후의 한 평민이었었는데 돌연히 난폭한 군대가 닥치는 바람에 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불안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을 받아 문무인재를 데리고 강을 건너 14년 동안 백성 기르는 법을 익혔다. 그동안에 서쪽으로 한주의 진우량을 평정하고 동쪽으로 오왕을 고소해서 생포하였으며 남쪽으로 복건과 광동, 광서지방을 평정하고 8번을 토평하였으며 북쪽에서는 되놈의 임금을 내쫓고 화하의 땅을 숙청하여 우리 중국의 옛 강토를 회복하였다. 금년 정월에 신민이 나를 추대하여 황제의 위에 오르게 하였다. 천하의 호를 대명으로 정하고 연호를 홍무라 하였다. 주원장은 자신이 명나라를 세우게 된 내력을 이렇게 설파한 다음 고려에 사신을 보내게 된 의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하여 나는 사신에게 바다 건너 고려에 들어가게 하여 당신에게 가르치게 한다. 옛날에 우리 중국의 임금은 고려와 땅을 맞대고 있었으며 고려 왕은 혹은 신하로 혹은 손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의 문화를 사모하는 것은 생명을 평안케 하려는 것일 따름이다. 하늘이 그 덕을 내려다보시니 어찌 그에게 고려의 왕위를 길이 누리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제는 1368년에 대도, 즉 지금의 베이징으로 명나라 군사가 쳐들어오자 북경을 포기하고 북쪽의 상도로 도주합니다. 이때부터 그 나라를 원나라라고 하지 않고 북쪽의 원나라라는 뜻으로 북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윤은숙 교수는 이 나라를 최초로 북원으로 표기한 쪽은 고려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자기 나라를 여전히 대원제국으로 칭했겠지만 그동안 그들의 간섭과 핍박을 받아온 고려가 그들을 북원이라고 지어 불렀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1368년에 북상한 원을 흔히 역사에서 북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원이라고 하는 표기를 처음 사용한 쪽은 고려였습니다. 1369년 4월에 명예 사신 설사가 도착을 해서 주원장의 즉위를 통보하자 고려는 다음 달 5월에 지정연호 사용을 정지하고 8월부터 북원이라고 역사에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은 이 당시 여전히 자신들을 대원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명도 옛고자를 써서 고원 또는 달단 등으로 표기를 했던 것에 반해서 고려가 북원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고려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그들을 북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상도로 쫓겨 올라간 원나라의 순재, 즉 토곤테무르 정권에 대해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신흥강국으로 등장한 명나라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희망하는 고려와 공민왕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고려는 원나라의 지정이라는 연호 사용을 중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원과의 외교 관계는 이어나갑니다. 공민왕 18년 6월 주상 전하, 명나라 황제가 또다시 사신을 보냈사옵니다. 이번에 온 명나라 사신은 누구라 하던가? 이름이 김여연이라 했사온데 본시 우리 고려의 환자 출신이라 하옵니다. 명나라 황제가 고려의 환자 출신을 사신으로 보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여기에서 환자란 거세한 남성, 즉 환관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연지방에 있던 우리 고려의 백성 100수십 명이 명나라 황제의 배려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사옵니다. 유연에 있던 우리 백성이라니 그것이 무슨 얘기인고? 여기 황제의 조서를 읽어보시옵소서. 어디 보자. 근자에 유연지방의 백성을 남쪽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고려 사람 165명이 있었다. 그들에게 어찌 고향에 있는 부모와 처자에 대한 그리움이 없겠는가? 나는 그들을 대단히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다. 하여 해당 기관에 명령하여 선박을 준비하고 사람을 파견해서 그들을 호송하여서 동쪽 고향인 고려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헌데 그때 마침 곁에 있던 내사감승 김여영도 역시 고려 사람이라 하였는데 일찍이 집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으나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의 심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보고자 하는 소원도 풀기 겸하여 이번에 사신으로 다녀오라 하였던 것이다. 실과 비단을 각 6필씩 보내니 물건이 도착하면 받아주기 바라노라. 165명의 고려 백성들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명나라에서 이런 선물을 고려에 주겠다고 나선 것은 건국 후에 처음으로 외교를 트면서 친선과 우호의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명나라는 나중에야 이제 동아시아에서 맹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황제국이다 자처하지만 이때는 이제 북원하고 경쟁해서 북경을 점령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땅도 넓고 강대국이지만 사실은 고려라는 나라가 더 절실히 필요하던 시기입니다. 만약에 원나라가 쫓겨났는데 고려라는 동방에 아주 상당히 역사가 깊고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가 명나라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에서의 자기네들의 어떤 그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의 이때 입장은 고려라는 나라로부터 나라를 인정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한테 전략 전술적으로 어떤 호감을 줄 수 있는 많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로부터 석 달 뒤에는 북원의 제후들인 각 지역의 분봉 왕들이 각각 나서서 파상적인 외교 공세를 취해옵니다. 북원의 오왕과 회왕 그리고 쌍압다랑이 모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담례하고 말을 바쳐왔다. 이때 오왕 등이 먼저 우리나라의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고려에서는 우제를 보내 담례하였다. 그런데 오왕은 고려와 혼인하기를 청하였고 회왕 역시 우제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면서 그 딸을 우리나라에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자, 이전 고려 왕실에서 원나라 황실의 부마가 되려고 하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죠. 흥미로운 것은 원나라의 제후들이 적극적으로 혼인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반해서
이 사신으로 간 고려의 관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분봉 왕들 중에서 오나라의 왕 도루지가 고려의 시중이었던 김일봉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고려 왕실의 처자가 아닌 시중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이죠. 대도에서 퇴각한 원이 명과 팽팽히 맞서서 요동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고려와 명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명이 고려의 포로 160여 명을 송환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명의 고려에 대한 종주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국민왕은 지적 연호를 정지하고 원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나가추를 위시한 요동의 여러 세력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1369년 9월에 그 오왕 도르지 그리고 회왕 테무르 부카 등의 원의 핵심 세력들이 혼인을 요청을 해오게 되자 시중 김일봉의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특히 김일봉의 딸과 혼인을 한 오왕 도르지는 카치온 왕가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명도 고려의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북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통치 구조 자체가 황제 아래 여러 이제 독자적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고요. 이 왕들 자체가 북원으로 이제 이 원이 이제 이 축소를 하게 되니까 고려와 외교 관계를 더욱더 맺으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그 사신들을 갖다가 보내온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거 원이 이 다른 지역을 점령할 때나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결혼 동맹이거든요. 북원과 명나라가 요동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시기의 상황이 고려가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이죠. 양쪽은 이후에도 고려의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요구해옵니다. 명나라의 요구사항은 원나라와는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고 반대로 북원에서는 두 나라가 군사연합을 해서 명나라를 물리치자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려의 공민왕은 양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양면 외교 전략을 구사합니다. 공민왕 18년 12월 전하, 이제 대세는 명나라 쪽으로 기울어 싸웁니다. 그러하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옵니다. 결단이라면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한단 말이오? 여태까지는 북원과도 화친을 도모하고 명나라와도 그 친선을 앞세워 교빙을 하려 하였사온데 이제는 북원과는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북원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소? 명나라와 북원 두 나라와 등거리 외교로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다 명나라의 화를 초래하게 되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기왕에 북원과 관계를 단절할 양이면 우리가 군사를 움직여 동령부를 공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옵니다. 동령부를? 자, 조용들 하시오. 장차 우리 고려는 동서 북면의 요충지의 원수를 파견하여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오. 이 성계를 동북면 원수 지문화 성사에 임명할 것이며 지용수를 서북면 원수 겸 평양윤으로 그리고 수문화시중 이인임을 서북면 도통사로 밀직 양백연을 부원수에 임명할 것이요. 사서에는 이들을 포진시킨 것이 장차 동령부를 공격해서 북원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계획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가 군사를 출동시켜서 공격하려고 한 동령부는 이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령부는 이제 원나라가 고려의 서북면을 점령을 하고 고려의 서북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그 황해도 이북하고 평안도 지방에 설치했던 관청이었다가 사실은 설치하고 20년 만에 그 땅은 고려에 돌려주고 지금의 이제 요동지방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령부란 관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고 옮겨간 이후로는 고려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원나라가 망해서 쫓겨나고 나니까 이 동령부 지방에 그 기왕후 일족인 기사인 티무르라는 사람이 있었고, 얘는 이제 절치부심 공민왕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동령부는 그 근거지가 이미 요동지방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였지만 다수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공민왕과는 상극관계인 북원의 기황후 일족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북원과의 관계 단절을 각오하고 군사를 출동시켜서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 동령부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 친원 또는 반공민왕 세력들이 직결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369년과 1370년 공민왕은 두 차례에 걸쳐서 동령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목적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은 요동 정벌을 통한 고토 회복이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사인 테무르 등의 친원 세력 제거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요동 정벌로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기사인 테무르 등의 친원 또는 반공민왕 세력의 제거는 향후 자신의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는 바뀌어서 공민왕 19년 정월, 공민왕이 이성계로부터 동령부 공략에 대한 전술 보고를 받습니다. 전하, 저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동북면의 이 지점을 출발하여 황초령을 넘어 설안령으로 진격해 갈 것이옵니다. 황초령은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이며 설안령은 현재 평안북도 강계에 해당합니다. 황초령에서 설안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600여리는 될 것이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설안령에서 다시 700리를 이동하여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격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라. 알겠는가? 명심하겠사옵니다. 이날 저녁에 서북방에서 자줏빛의 서기가 공중에 가득하고 그 그림자가 모두 남쪽으로 향하니 서운관에서 말하기를 맹장의 기운이다라고 하였다. 이성계의 기상을 찬양하는 기사입니다. 어찌됐든 이성계는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으로 진격하는데,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의 사설을 보면 이성계가 또 한 번 전쟁 영웅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때 동령부의 이호로 천모가는 이성계가 진격해온다는 말을 듣고 산성으로 옮겨 운거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두 번 절하면서 우리 선대는 본래 고려 사람이니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장 고안이는 아직도 성에 운거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활과 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부하의 활을 가지고 적을 쏘았는데 무려 70여 발을 쏘아 모두 상대의 얼굴을 맞추니 성한 사람들이 놀라서 기운이 빠졌다. 원정 당시의 동북면 원수였던 이성계가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이끌고 동북면에서 이제 황초령을 넘어서 우라산성 등지를 공격하고 이제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8월에는 서북면과 동북면의 군사의 합동 작전으로 동령부의 본거지인 요요양을 함락시키고 그 부근 지역을 회유하게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었고 이제 일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이성계가 동령부 공격에 전면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이 지역 사정에 밝은 북방 출신이라고 하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362년에 나가추의 대군을 격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성계를 공민왕이 기용한 것은 요동 지역 전투에서 전과를 발휘한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군대가 이제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서 오이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경도 쪽에 군대를 동원을 할 때는 압록강 중류에 있는 그 강계, 내륙 지방의 강계를 거쳐가지고 압록강 이북 요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성계에게 명령했을 때는 그쪽 노선을 톡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갈 때 아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 가장 이제 주력 부대를 이루었을 것이고, 그래서 함경도에서 함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강계를 거쳐가지고 이 동령부가 있었던 지역으로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성들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으니 그 호수가 무려 1만 호였고 노획한 소가 2천여 마리였다. 그리하여 동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으로는 동령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텅 비게 되었다. 원이 어쨌든 간에 이 북쪽 지역으로 물러가게 되고 원의 영향력이 만주 지역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민왕 쪽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찾아오면 된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69년 12월에 이성계, 지용수가 이제 군사 1만 5천 명을 데리고 그 원정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동령부의 우라산성을 포위 공격해서 이제 항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제 지용수도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요동 지역의 중심지인 요양까지 공격해서 성을 뺏긴 했지만 일단 보급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해서 1차적으로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공격은 요동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압록강 이남 지역이 고려의 영토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만주 지역에도 고려의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요동 정보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고려 조정에서 이성계의 지위를 만만찮게 각인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신돈이 권력을 잡으면서 고려 조정 전체의 판이 뒤집히고 그 막강하던 최영마저 신돈에 의해서 밀려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성계는 어째서 중앙조정과 무슨 연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성계와 채영의 무력 기반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문세족 출신으로 대대로 고려 내에서 세력을 확장해왔던 채영과 달리 탈고려 난민과 여진인을 무력 기반으로 했던 이성계는 당시 고려 전국에서 보면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영이 실권을 장악한 후에 이성계를 자신의 파트너로 기용하고 있는 점도 이성계가 고려에서 입지를 강화할 여지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채영은 그 차기 전국 주도자로 부상하고 있었고 이성계는 채영이 희하에 있었던 무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성계는 고려 중앙조정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조상 대대로 동북면에 독립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세력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무력 군사력입니다. 그렇지만 이성계가 이때까지 고려에서 역임한 관직도 대체로 외방 그 군사직입니다. 그래서 중앙조정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거취가 다른 정치 세력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국민왕의 명을 받아서 동령부 공격에는 일정 부분 전과를 올렸지만 아직 고려 중앙조정에서는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공민왕 19년 5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성준득이 돌아오는데요. 그는 명나라 황제가 준 조서를 지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시 고려 내부의 사정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간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자에 고려에 다녀왔던 사신들에게 물으니 고려왕 당신은 불도에만 힘을 쓰고 있으며 바닷가로부터 50리가량 들어간 지역에서야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다고 한다. 짐이 그 이유를 물으니 외놈의 침노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성곽은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백성은 있어도 성은 없다고 말하였으며 무장병력은 어떠하냐고 물으니 군대의 엄숙성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왕의 거처는 어떠하냐고 물으니 거처는 있어도 정사를 집행하는 곳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하여 보니 과연 이러하다면 당신을 위하여 깊이 우려되는 바가 있다. 나는 비록 덕이 박하나 중국의 임금으로 되었고 당신은 이미 신하로 자칭하였으니 조공을 바치는 것은 옛 제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대체로 제후의 나라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나로서는 방법을 당신에게 말하여 알리지 않을 수 없다. 중고 이후로 왕공들은 요새를 설치하여 각각 자기 나라를 수호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백성은 있되 성이 없으니 백성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군비를 철폐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군비를 정비하지 않았으니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 또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것인데 지금 당신은 해변 땅을 경작하지 않으니 백성의 식량 사정이 위태할 것이다. 물은 나라를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정사를 집행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거처하는 집은 있으면서 정사를 집행하는 곳은 설치하지 않았으니 당신의 신하들에게 존엄성을 보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시의 고려의 사정을 들여다본 듯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교수와 김인호 교수는 명나라의 황제가 조서에서 밝힌 내용들은 당시 고려가 처한 상황을 비교적 제대로 짚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명나라에서 온 외교 문서에서 고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왕이 정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도에만 힘쓴다라든가 해안 지방에는 왜구 때문에 너네들은 백성들도 없다라든가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고려의 현실하고 거의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내용으로 보면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명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할 처지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명사신이 명황제한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정보보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당시 기록들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이제 왜구의 피해 문제라든가 또는 평지성이 이 시기에 꽤 부족했기 때문에 왜구를 막아낼 수 없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당시 이야기들하고 꽤 일치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명사신의 눈에 비치긴 했지만 객관적인 그 정보보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교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고려 왕은 불교에 빠져서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왜구들의 침탈로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고 국방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금세 무너질 지경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외교 문서에 낱낱이 거론하고 있는 점이 조금은 거슬리지 않습니까? 윤은숙 교수는 명나라 황제의 이 조서가 고려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은 고려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명의 고려 불신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형적으로는 비록 명과 책봉과 조공 관계를 체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북원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점을 들어서 고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었던 명의 요구사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북원의 우가장 공격에 고려가 상당 부분 일조하고 있었던 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명의 불신은 크게 달하게 됩니다. 명이 고려의 제를 열거한 항목을 보면 크게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려의 정조사가 정탐한 제, 요동의 오왕과 교빙한 제, 나가추의 우가장 공격에 고려가 가담한 제 등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명나라와 고려가 비록 책봉과 조공 관계를 체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항복을 해온 것도 아니고 조공 책봉 관계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조서에 담아보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고려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두 엉망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명나라 태조의 이러한 지적이 당시의 고려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민왕 19년 8월 동북면 원수 이성계와 서북면 상원수 지용수는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동령부를 공격하라. 예, 주상 전하. 공민왕은 또다시 이성계 등에게 압록강 건너 요동 땅에 있는 동령부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려사 조례에는 이때 공민왕이 또다시 동령부 공격을 명한 이유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기세인 천모관은 원나라에서 벼슬하여 평장이 되었다. 그런데 원나라가 망하자 평장 김배관, 우승 함납하도, 참정 덕좌부라 등과 함께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에 운거하였는데 자기 아버지 기철의 죽음에 원한을 품고 우리나라의 북쪽 변방에 쳐들어와서 원수를 갚겠다 하므로 공민왕이 명을 내려 이를 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의 동령부 공격은 고려와 북원 관계, 그리고 요동 지역에 대한 고려의 국익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민왕과 기황후 일족의 구원의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1월 추운 날씨에 이성계와 지용수는 군사를 이끌고 의주에 이르러 압록강과 마주합니다. 앞으로 3일 이내에 우리 군사 모두가 강을 건너야 할 것이다. 모두 다리를 만들도록 하라. 여기에서 언급한 다리는 뜬 다리, 즉 부교인 것으로 사서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교를 만들어서 사흘 만에 압록강을 건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대목을 기술한 고려사절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기로 하죠. 이날 저녁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오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였다. 병마사 이구가 애써 이렇게 말했다. 다들 두려워 말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길조가 틀림없다. 장군께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것을 어찌 길조라 말하는 것이오? 이놈들아, 이성계 동북면 원수와 함께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원수의 이름이 용용자를 쓰는 지용수 장군이 아니냐. 그래서 천둥치고 비 내리는 것을 길조라 한 것이다. 알겠느냐? 어찌됐든 이성계는 이 전투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해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계가 출전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공민왕으로부터 신임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고, 고려 일반 관리나 무장들 사이에서도 동북면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계의 어떤 그 존재감 같은 것을 재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 이성계 개인적으로 보면 정복했던 지역에 있던 여진족 혹은 또 이제 고려에서 이주해간 고려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려로 항복을 할 때 고려 백성으로 항복해 오는 사례도 있지만은 특히 여진족 같은 경우는 이성계 개인 휘하로 들어가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성계는 고려의 중앙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지위를 확보한 셈이죠.